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79회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에밀 졸라가 자신의 자연주의 이론을 설파한 소설 테레즈라켄 2판의 서문을 읽어드렸고요. 이번 회에서는 희곡 테레즈라켄의 서문 중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주의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밀 졸라는 자신의 소설 테레즈라켄을 희곡으로도 각색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곡에 서문을 붙였는데요. 제가 자연주의 연극 관련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희곡 테레즈라켄 서문 내용의 일부를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이번 회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3년에 쓰여진 희곡 테레즈라켄 서문 중에서 나의 의도는 내 희곡을 하나의 표준으로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두드러진 결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에 대해서 나보다 더 가혹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만약 내가 그것에 대하여 비평을 가할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작품에 대해서 내가 공격하지 않을 것이 단 하나 있다. 그것은 작가가 지난 세기 이래 인간의 지성이 표현되는 모든 곳에서 증가하여 온 실험적 과학과 진실을 향한 위대한 운동과 연극을 가까운 관계로 가져가려는 욕구를 매우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운동은 과학의 새로운 방법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자연주의는 역사와 비평에 혁명을 가져왔다. 인간과 인간의 작품들이 정확한 분석의 대상이 되게 하면서 말이다. 그런 분석은 모든 여건, 환경, 생물학적 경우들을 고려한다. 문학과 예술도 그런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 회화는 사실적이 되었으며 풍경파가 역사파를 죽였다. 극도로 느슨한 구조를 가지고 행해지던 사회와 개인에 대한 연구인 소설은 점점 성장한 후에 인간의 모든 행위들을 다루게 되었다. 과거의 수사학 속에서 만들어진 다양한 분류들을 조금씩 흡수하면서 말이다.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진실의 탄생에 도달했다. 그것은 우리 세기의 위대하며 유일한 힘이다. 문학의 신시대에 모든 것은 전진한다. 후퇴하거나 편파적으로 가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먼지 속에 길을 잃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까운 미래의 자연주의 운동이 드라마의 왕국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립하고 근대 예술의 새 생명인 사실의 힘을 가져오리라고 절대적으로 믿는 이유이다. 연극에서 모든 혁신은 섬세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들이다. 문학적 혁명들은 자신들을 빨리 드러내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거짓의 마지막 피난처가 된다. 진실이 속하는 곳에서 말이다. 대중은 자신들의 습관이 변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리고 대중의 판결들은 사형 선고와 같은 잔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중이 혁신가들의 조력자가 되는 때가 있다. 그때는 새로운 정신으로 고치되고 수없이 되풀이되는 같은 얘기들에 피곤해져서 젊음과 새로움의 긴급한 욕구를 느낄 때이다.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오늘의 대중의 상황이라고 믿는다.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서 도와주지 않으면 역사극은 숨이 넘어갈 것이다. 그 시체에는 새로운 피가 필요하다. 오페레타와 환타지극이 역사극을 죽였다고 말들을 한다. 그렇지 않다. 역사극은 그것의 허세, 거짓, 진부함 때문에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대가 일반적으로 붕괴하고 있는 가운데 희극이 여전히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희극이 실제 삶에 보다 가깝게 매달려 있기 때문이며 자주 진실이기 때문이다. 나는 마지막 남은 낭만주의자에게 어떤 영웅극을 무대 위에 올려보라고 하고 싶다. 갑옷 장비들, 비밀스러운 문들, 독이 든 포도주들과 기타 등등의 것들을 보면서 관객은 실망의 몸짓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낭만주의 극의 부르주아적 자손인 멜로드라마는 사람들이 가슴속에서
그것의 조상보다도 더 사망해 있다. 그것의 거짓된 정서, 도둑맞은 아이들과 발견된 서류들을 이용하는 그것의 전개, 그것의 뻔뻔스러운 잘난체는 멜로드라마를 결국 경멸스러운 것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되살리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로 드러난다. 1830년의 위대한 작품들은 선도적인 작품들로서 문학적 새 시대의 경계표로서 고전의 발판을 낮춘 우수한 노력들로서 언제나 남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검과 망토가 쓸모없이 된 이상 이제는 우리의 작품들을 진실 위에 기반시켜야 할 때다. 낭만주의를 고전주의적 전통 대신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들에 의하여 획득된 자유를 이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될 것이다. 더 이상 그 어떤 학파도 공식도 그 어떤 종류의 표준도 없어야 한다. 오직 인생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그 안에서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연구하고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들판이다. 나는 나의 의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단순히 나의 깊은 신념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신념을 가지고 나는 주장하건대 우리 세기의 실험적이고 과학적인 정신이 드라마의 영역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 속에 드라마의 유일한 구원이 있다. 평론가들이 자기들 주변을 둘러본 다음 드라마를 부흥시킬 도움 혹은 삶의 호흡이 어느 방향에서 올 것인지 나에게 말하도록 하자. 당연히 과거는 죽었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는 리얼리티의 뼈대 구조 안에서 연구되는 인간 문제와 연관될 것이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신화들을 내던져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육아실 이야기들과 역사적 장식물들, 그리고 흔히 보는 관습적 어리석음들을 없애고서 인물과 인물이 속한 환경이라는 삶의 두 측면의 살아있는 드라마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제의 드라마의 낡아빠진 발판은 저절로 무너질 것이다. 우리는 땅을 청소해야만 한다. 음모를 꾸미고 해결하는 것은 할 만큼 했다. 이제 우리는 몰리에르가 썼을 것 같은 식의 인간과 사물에 대한 간단하면서도 폭넓은 그림을 많이 추구한다. 몇몇 관습적 장면들 밖에 있는 연극의 과학이라고 오늘날 알려져 있는 것은 단순히 한 무더기의 영리한 잔재주들이며 드라마를 속박하는 편협한 전통이며 언어와 진부한 상황들에 대하여 미리 만들어져 있는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 이것들은 모두 이미 알려져 있으며 미리 면밀히 계획된 것들로서 창조적인 작업자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할 것이다. 자연주의는 이미 어렵게나마 그것의 말문을 무대 위에서 열었다. 내가 어떤 특정한 작품을 인용하지는 않겠지만 지난 2년간 공연된 작품들 중에는 내가 도래를 예언한 운동의 싹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나는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우리 문학에서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변화를 인식할 만큼 영리한 기성 작가들이 어떤 작품들을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드라마는 사멸하거나 아니면 사실적이고 근대적으로 변할 것이다. 내가 테레즈 락행을 극화한 것은 이런 생각들의 영향 하에서다. 내가 말한 적이 있듯 그 소설 안에는 내가 꿈꾸던 시도를 구성하는 주제와 인물, 환경이 존재하고 있다. 나는 그것으로 순수히 인간에 대한 연구를 만들려고 시도했다. 모든 다른 관심들로부터는 분리되어 말이다. 그리고 요점으로 곧바로 가려고 했다. 작품 속의 행동은 임시로 만들어진 어느 이야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내적 몸부림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실들의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정서의 논리가 있다. 그리고 결말은 제한된 대로 문제의 수학적 결과다. 나는 소설을 단계대로 따랐다. 나는 희곡을 똑같은 어둡고 축축한 방 안에 위치시켰다. 안도감 혹은 임박한 파멸의 느낌을 잃지 않기 위하여 말이다. 나는 단역의 바보들을 선택했다. 그들은 엄밀한 테크닉의 견지에서 볼 때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매일매일의 단조롭고 칙칙한 삶을 내 주인공들의 끔찍한 고뇌와 나란히 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나는 무대장치가 내 인물들의 활동과 완벽히 조화하도록 계속 노력했다. 인물들이 관객 앞에서 연기하기보다는 생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관객들의 마음속에 음모와 통상적 세부 사항들의 결여를 보완하는 그 드라마의 고유한 힘을 믿었다. 그런 시도는 성공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테레즈 락행보다 내가 후에 쓰게 될 희곡들에 대하여 더 희망을 느끼고 있다. 나는 이 희곡을 막연한 실망감과 그리고 모든 장면들을 바꾸고자 하는 열렬한 욕구를 가지고 출판한다. 평론가들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들은 극도의 난폭함을 가지고 이 희곡에 대하여 토론했다. 나는 불평하지 않으며 차라리 그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나는 그들이 이 희곡의 원작 소설에 대하여 칭찬하는 것을 듣고 득을 보았다. 그 소설은 처음 출판되었을 때 언론으로부터 몹시 부정적인 반응을 얻었었다. 오늘에 와서는 그 소설은 훌륭하고 그 드라마는 무가치하다. 만약 내가 그것으로부터 평론가들이 나쁜 것이라고 선언할 어떤 것을 추출해낼 수 있다면 그 희곡은 훌륭한 것일 거라고 바라자. 평론에서는 당신은 숨겨진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그 옛날의 1830년의 투사들이 테레즈 락행에 대하여 어떻게 관대할 수 있을까? 만약 내 상인의 아내가 여왕이고 내 살인자가 살구빛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 마지막에 테레즈와 로랑이 멋있는 황금빛 잔에 찰랑찰랑 가득 차있는 독이 든 시라쿠사산 포도주를 마시고 죽는다면? 그런데 그 지저분한 작은 상점이라니. 그리고 기름 먹인 평범한 천으로 테이블보가 덮인 자신들의 집에서 감히 자신들의 드라마에 등장하려고 하는 낮은 중산층 상점 주인들이라니. 최후의 낭만주의자는 비록 그들이 어떤 재능을 내 희곡 안에서 발견할지라도 부당한 문학적 격려를 가지고 내 작품을 철저히 거부하였을 것이 확실하다. 나와는 정반대의 신념을 가진 평론가들이 있었다. 이들은 매우 진지하게 나를 설득하려고 애썼다. 자신들이 것이 아닌 어떤 장소를 파고든 점에서 내가 틀렸다고 말이다. 나는 이 평론가들의 글을 꼼꼼히 읽었다. 그들은 몇 가지 훌륭한 점들을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말한 것들 중 유난히 나에게 호소력이 있는 것들로부터 교훈을 배우려고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마침내 나는 나에게 호의적인 나의 세대의 평론가들에게 감사의 말을 해야 한다. 그들은 나의 바람들을 함께 나누고 있다. 슬프게도 자신보다 연장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를 찾기가 힘든 법이다. 사람은 자기 세대와 함께 성장하며 다음 세대에 의하여 앞으로 밀어지고 그 시대의 생각과 방식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짧게 말해 이것이 평론가들의 태도다. 그들은 셰익스피어와 볼드콕을 언급했다. 이 양극단 사이에는 내가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충분히 넓은 공간이 있다. 나는 나의 작품을 후원해준 이폴리트 오스당 씨에게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야만 한다. 그에게서 나는 단지 흥행업자가 아닌 독창적이며 넓은 마음을 가진 친구, 진정한 동료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없었더라면 테레즈 락행은 오랫동안 내 책상 안에 잠겨진 채 남아있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는 근대 세계에서 발견되는 리얼리티에 접근하는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연극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는, 내가 믿는 것처럼 연출가를 만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오페레타 한 편이 그의 이웃 중 한 명에게 돈을 듬뿍 벌어다 주고 있는 동안 이폴리트 오스탕 씨가 여름 시즌 한 중간에 나의 작품에다가 돈을 잃어주려고 하는 것은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나는 영원히 그에게 감사한다. 네, 제가 저희 수업 시간에 사용하고 있는 희곡 테레즈 락행 서문의 발췌 부분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의미가 깊고 아름다운 구절들이 참 많네요. 자연주의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전과 환경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내용에서도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문예 활동과 연극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의식적인 운동이었느냐, 컨셔스 무브먼트였느냐라는 것을 좀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에 의하면 자연주의 연극도 의식적인 운동이었죠.
자연주의 문학은 에밀 졸라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식적으로 추진한 운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부조리극 같은 것은 의식적인 운동이 아니었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각자 독립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마틴 에슬린이라는 연극학자가 하나로 범주화시켜서 부조리극이라고 부른 것에 불과한데, 자연주의는 그들이 의식적으로 추진한 운동이었다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퓨처리즘도 그렇고 익스프레셔니즘도 그렇고 의식적인 운동으로서 컨셔스 무브먼트로 행해진 것들이 있죠. 이것들을 조금 구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더 쉽게 말을 바꾸고 쉽게 번역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여력이 있으면 말을 조금 더 쉽게 바꾸겠습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을 그냥 귀로 들어서는 잘 이해가 되시지 않기가 쉬운데요. 사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정도의 자료만 해도 우리가 쉽게 구해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 그런데요. 그래서 한계가 있는 대로 일단 이 정도의 자료나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려 봤습니다. 참 문제네요. 진짜 전문가들은 원어로 읽으면 되고 어중간한 사람들은 영문판으로 읽으면 되고 훈련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 번역본으로 읽으면 되는데 한글판으로 읽으면 그 서구어 문장의 번역체가 아무래도 깨끗하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한다고 해도 잘 되지가 않죠.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문을 보고서 번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문의 맛을 잃지 않으려는 경향이 생겨서 역시 우리말 문장이 부자연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도 있죠. 훈련 중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말로 옮겨서 읽었을 때 그때조차도 이 내용이 뭔지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더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제가 읽어드린 자료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는 이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기회가 되면 또 다음에 다시 자연주의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